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일렉트릭 아이디어 패밀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이게 패밀리라고 쓰니까는 저도 잘 쓰질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공통의 생각을 위해서 제가 용어를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일렉트릭 아이디어 패밀리 여러분이라고 계속 호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인크루트나 잡코리아나 여러 군데 좀 들어가서 보니까는 2019년도 하반기 공채가 대기업서부터 지금 쫙 나와서 지금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사트나 아니면 뭐 인적성 검사 방법이나 기업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준비 잘 하신 분들은 사실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이 돼요. 영어도 점수도 만들어 놓고 자격증도 일부 따놓고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 만들어 가지고 면접 준비도 그 인적성 검사 준비도 잘 해보고 이러신 분들은 막 여러 군데 막 써서 지원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사항들을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대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할 적에 자격 조건이 안 돼도 일단 지원하고 봤습니다. 단 영어 점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게 계속 저 준비를 잘 해 놓으라는 게, 영어는 점수가 낮든 졌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커트라인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더 좋고, 좀 더 잘하려면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영어 점수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서류 전형 통과하는 게 목적이니까는 기준 점수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말하다에 취업 관련돼서 입사 지원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면접 요령, 그 다음에 그 최종 합격하고 나서의 준비 사항 뭐 등등을 제가 현장을 말하다에 이제 설명해 놓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력서를 폼을 좀 만들어서 좀 특화되게 다른 사람과 좀 특화될 수 있도록 입사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별화라는 게 뭐냐면요. 차별화. 남들은 봉사 점수가 없어. 근데 얘는 봉사 점수가 있어. 그것도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들은 헌혈이 없어. 근데 얘는 있어. 이것도 차별화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다른 사람들은 뭐 오픽 레벨이 IL도 그 NH 맨 단계 NH 세 단계가 있고, 위에 IL 단계가 있고, IM 단계도 1, 2, 3가 있고, IH 그다음에 AL 이런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남들은 다 IL이나 아니면 M1이나 2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IH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 얘는 하나 가지고 없어. 근데 얘는 하나 가지고 있어. 이것도 차별화가 되고, 남들은 하나 아니면 없는데 얘는 두세 개 가지고 있어. 그것도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워크홀리데이로 가서 일을 하고 왔다. 그것도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를 어떻게 되면 좀 어필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이력서에 자기소개서를 만들 적에 일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게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뭐 몇몇 이제 후배들 이제 할 적에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좀 해준 적이 있었는데, 무료로 물론 해줬죠. 근데 이게 자기 잘난 것만 계속 어필을 하는데, 일관성 있게 이 분야를 지원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전기 분야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적어서, 이게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학업을 성취해서 나는 이렇게 왔다라고 어필을 하셔야지, 뭐 과학에 관심이 있었다가, 어떨 때는 뭐 토목에 관심이 있었다가, 어쨌든 그 소방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은 모습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라면은 일관성 있게 한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보셨으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차별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차별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별화.
지금 공채 이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대기업 공채들이 딱 끝나게 되면 또 일정별로 또 중견기 가서 또 쭉 내려옵니다. 아예 안 뽑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하반기 공채는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뽑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빨리 올라타야 돼요. 안 타면은 이제 또 언제 또 뽑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공채가 많이 나올 적에 이게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이게 입사 지원해서 서류 전형이라도 통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적성이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자소서 쓸 적에 잘 녹여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접지 관련 사항 질의 답변은 이게 접지는 뭐 우리나라의 접지 방식과 그 다음에 해외의 접지 방식과 이거는 해외에서 요구하는 기술 기준과 우리 한국에서 요구하는 기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접지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그 정전의 신뢰도, 이제 정전에 대한 그 방식 중에서 직접 접지 방식의 정전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비접지 방식의 정전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예? 직접 접지 방식의 정전이 그 보호장치의 정확성 때문에 무조건 고장만 나면 차단기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전의 신뢰도가 낮겠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비접지는 안 그렇거든요. 지락 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ZCT나 아니면 GPT를 가지고서 이게 영상 전압이든 영상 전류를 검출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제 그 고장 전류에 대한 정확한 차단보다는 어느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차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전 범위를 봤을 적에 고장은 확실하고 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접지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비접지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송전솔로에 만들어 놓고 비접지 방식으로 델타 결선으로 놓고 송전솔로로 쭉 깔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락 전류가 발생돼도 차단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송전솔로. 그 말은 뭐냐면은 전기는 계속 보낼 수 있다는 거, 신뢰도는 높은 거죠. 근데 고장 검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압기나 차단기의 절연 레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경제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Y결선에 우리가 그 저항을 달든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이 소리액터를 달든 해가지고 고장 전류가 귀로 돼서 들어오는 거를 검출을 더디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필터. 예를 들어서 얘는 그 5만 대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든 거를 12와지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둔감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고저항 접지는 비접지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항값을 높여 놓으면은 거의 비접지랑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변압기가 권시가 있고 여기 Y결선이 있어요. Y결선이 있으면은 얘는 중성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접지돼 있죠. 권시와 곤종이 절연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제작할 적에 기자재 금액도 낮춰서 발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자기는 뭐 고장이 무조건 나면은 차단기 떨어뜨리겠다 하면은 그냥 직접 접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둔감하게 하겠다 그러면 고저항 접지나 저저항 접지 방식을 채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난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비접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비접지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고장에 대한 그 보호는 좀 늦어지지만은 정전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는 거고 경제성은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직접 지는 경제성을 또 건설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이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그 전력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컨셉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발주에 있는 규격을 가지고서 생각을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발주자가 아닌 이상 그냥
그 리콰이어먼트에 요구되는 대로 그냥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한전에 ES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제조사들이든 건설사들이든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이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접에서 요구되는 것. 이제 공채에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뭐 실무진 면접도 있고 임원 면접도 있고 뭐 다양하게 회사별로 나눠놔요. 그래서 회사별로 이제 그 회사별로 선택하는 게 뭐 집단 면접도 있고 그 다음에 토론 면접도 있고 압박 면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집단 면접은 뭐냐면요, 면접관들이 이렇게 다 있어. 몇 명이 다 들어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입사 지원한 사람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한 몇 명이 다 앉아요. 갖고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막 질문을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입사 지원한 사람들한테. 갖고 저는 사실 면접 중에서 이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한 사람이 답을 말하면 그거 저도 그 생각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뭔가 서류를 가지고 볼 거잖아요. 질문을 많이 받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질문을 아예 안 받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한번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은 뭐냐면요, 토론 면접은 여기 면접관들이 뭐 있던가 아니면 여기 뭐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면접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안건을 딱 줘. 그리고 토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그럼 막 서로 막 치고받고 막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뭐라도 얘기하는 게 저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뭐라도 얘기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적극성을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그 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여러 부서 간에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기업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면접관이 이거를 시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을 던졌을 적에 어떤 걸 요구하겠어요? 어떤 걸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저라면은 예를 들어서 안건을 하나 던져놓으면은 여러 부서들 간에 협업을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논리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얘네들을 좀 감싸 안은, 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감정 조절 잘해야 됩니다. 감정 조절.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랐다고 해서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거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우기거나 그런 모습은 면접관들한테 좋지 않겠죠. 그 다음 압박 면접은 어떨 것 같아요? 압박 면접. 제일 무서운 압박 면접. 면접관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가운데 면접관, 그다음에 양쪽에 막 면접관이 있어갖고 여기 다른 사람들은 여기 한 두세 명씩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여기 의자에 딱 앉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앉으면은 가운데 딱 사람 있고 양쪽에 딱 사람들이 앉아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양쪽에서 막 질문들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이때도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갖다 마이너스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자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 압박 면접을 받았을 적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기 뭐죠? 이제 자격사 입사 지원서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 이제 6년 동안 이제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근무 기간 동안에 당신을 좋아했던 부하가 있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부하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은 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생활 중에서도 그 친구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많이 줬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친구가 전역하고 나서도 연락을 했고, 내가 전역하고 나서도 축하해주러 왔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참 당황스럽게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질문을 해요. 자기가 자소서에서 썼던 내용들을 읽어보고 거기서 질문을 발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면접을 보는 데도 있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짜장면 집의 수를 한번 말해봐라. 뭐 얼토당토한 당황스러운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를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도 그 짜장면 집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얼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하면은 그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을 적에도 말 안 되는 거 알아. 그 사람들도 질문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가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전국의 짜장면 집의 수는 우리 우리 동에 9개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 16개의 동이 있으면은 10개의 동이 있으면은 90개지 않냐. 거기에 2개의 구청이 있기 때문에 180개. 그러면 한 개 시에 18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 시가 몇 개가 있냐 식으로 해서 가설을 만들어서 이게 저는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능동적인 답변을 좀 이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당황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그 면접 요령들을 한번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그 질문에 맞는 답변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거나 생각을 많이 하거나 그런 분들은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압박 면접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질문을 하더라. 거기에 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르겠습니다로 포기하는 사람들은 붙기가 쉽지 않겠죠. 네 번째, 건설 현장의 꿈을 갖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제가 있어요. 하세요. 건설 현장 정말 일 배우기 좋은데요. 물론 환경은 이게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는 그 설계로부터 구매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기자재들이 전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시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제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그런 자료들은 현장 가서 실제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거죠. 명판에 네임플레이트를 본다던가, 아니면 케이블 트레이가 어떻게 설치가 된다던가, 아니면 케이블의 필링 패턴은 어떻게 넣어가지고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인터커넥션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든 도면들이 나오더라. 이런 결과에 대한 산출물이 시공 현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요즘 여러분들께서 뭐 야근에 대한 뭐 오버타임에 대해서 현장 퇴근 시간이 불확실하다,
뭐 오래 한다 하지만은 그 요즘 현장 근무자들의 그 시간은 정확해요. 뭐 예를 들어서 8시에 시작했으면은 아침 8시에 시작했으면은 보통 5시면 다 끝나요. 물론 이제 돌간 작업, 이제 갑자기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제 늦게까지 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 현장에서는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대기업의 건설 현장은 실질적으로 일하기가 되게 다른 현장 여건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거. 그 여러분들의 좋다라는 거와 내가 좋다라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상반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 지금까지 뭐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설 현장도 많이 다녀봤지만은 정말 할만하고 버틸만하고 그 다음에 수당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현장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해외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라면은 젊어서 빨리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뭔가 이게 디벨롭이 돼서 일에 대한 능력이 오르는 거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일을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마다 스트레스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고지가 있어요. 얘는 이제 시공이라고 해. 현장이 그 여러분들이 가중치를 볼 적에 시공 현장의 난이도는 이렇게 높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사무실의 난이도는 이렇게 낮다라고 보는 거야.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공이 그래도 제일 편해요. 설계 머리털 빠져요, 솔직히. 배우는 건 많지만은 머리털 빠집니다. 그러면 설계를 한다고 쳐,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더 이상 경사가 너무 져갖고 못 올라.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해도 설계는 돌아갈 수 있어. 이 정도만 해도. 깊이 없이 그냥 숫자만 맞는 거 보고 넘기면 돌아갈 수 있어. 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올라가요. 여기는 그 어드밴스 레벨인가, 어드밴스 레벨. 여기 올라가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주저하는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 또 여기까지 올라가는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엔지니어가 있고, 다시 내려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요, 이 어드밴스 레벨까지는 여러분들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고통 없이 배움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레벨에 올라가는 거지, 시간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이 레벨까지 절대 못 올라가. 한번 쳐야 돼요. 한번 치고 올라가야지 이 레벨에 쓰는 거예요. 얘가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별거 아니지만. 시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업체 다 시키고, 좀 그냥 그 중소업체 다 시켜, 전업사나 뭐 아니면 소방시설 업체 그냥 다 시켜. 업체 과장이랑 부장이랑 알아가지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서 돈만 주는 이런 핸들링 하는 사람은 얘는 그냥 여기 계속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근데 지가 배우려고 하면은 물론 스트레스 받아. 공부할 적에도 뭐 스트레스 안 받아?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막말로 X 같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요. 예? 자격증 따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노는 거 못 놀고 핸드폰 못 하고 게임 못 하고 여자친구 못 만나고 다 참아가면서 공부를 하겠어. 예? 그런 고뇌가 있으니까 자격증 따는 거야. 이런 고뇌가 없으면은 얘는 도저히 여기서 그냥 안 되는 거야. 남 말 듣고 남이 힘들더라 그러면 그냥 주저가서 내려가는 거야. 이런 애들이 무슨 레벨이 올라가겠어요. 예? 제 영상 계속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약속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모두 다 알려드릴 건데 이걸 쭉 올라오면 여러분들 많은 레벨을 갖게 되고 현업에 가서도 많이 써먹을 겁니다. 아는 소리 할 수 있는 거고, 자기도 몰랐던 거 고참들이 대답하고, 이거 서비스 팩터, 그 S1 서비스 팩터 S1, 우리가 그 듀티에 대해서 S1과 S2가 S3가 나눠지는데, S1은 컨티뉴스, S2는 쇼타임, S3는 인터빈턴트 듀티입니다. 이거는 간헐적인 부하와 단시간 부하와 연속 부하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친구 안 해? 근데 개뿔도 몰라. 예, 제가 이거 윗사람이 물어봐. 야, 이거 뭐야? 예, 저기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사람과 레벨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도 여기서 그냥 앉아서 월급은 나와.
근데 자기 기술은 항상 그 자리야. 근데 그거를 남아서 늦게까지 하는 사람과 그냥 칼퇴근해서 자기 생활 누리는 사람과 공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배움에는 공평이 없는 겁니다. 배움에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레벨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남말 듣고 어디 가면 설계 힘들더라. 뭐 시공 가면 시공 힘들더라. 구매 가면 구매 힘들더라. 그냥 사업 관리 가서 앉아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 아니면 발주처에 있는 게 제일 좋더라. EPC사 개고생하더라. 시공사 개고생하더라. 그런 말을 듣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다 사람이 사는 조직이고 다 정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남말을 듣고서 올라가는 거를 주저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남한테 맡긴 겁니다. 예? 그냥 올라가고 또 한번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힘들어. 이거 치는 거 겁나 힘들어. 예? 이거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레벨을 못 치고 올라가면은 맨날 제자리인데, 이거 한번 치고 올라가서 하면은 엄청난 레벨로 여러분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건설 현장을 비하하는 사람들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레벨을 치기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자격증 공부도 빡신데 현업까지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두 개를 병행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회사를 출근해서 현장을 가서 현장 안전관리나 이제 공정을 확인을 해요. 제 분야 거. 그리고 돌아와. 그러면 6시야. 그러면은 6시에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확인했던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들을 다 리포팅을 해요. 예?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해요. 그리고 다시 관련자들한테 뿌려줘요. 조치해서 언제까지 보고, 해주세요. 근데 코멘트를 하려면 알아야지 코멘트 할 거잖아요. 기술교육을 받는데 기술교육의 기준이 벤다에서 준 것만 확인하고 그냥 패스 시킬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다 검토를 할 거예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준공해서 쓸 설비들이야. 근데 그걸 그냥 패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텔레비 볼 거야? 한 1, 2년 고생하면은 설비를 되게 안정적으로 좋게 갈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달라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지금 자격증 하나도 못 따갖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 따보세요. 하나 따보면 자신감 생기니까 좀 한번 포기해보고 한 1년 정도 공부해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격증과 현업을 이렇게 늦게 끝나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피부 발진도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고, 또 레코멘데이션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네가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든지 다 삐딱하게 보여요. 뭐든지 다 안 좋게 보여. 세상이 다 안 좋아.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다 안 좋아. 근데 긍정적이면은, 그러면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좀 가져봐라. 그러면 얘가 날 무시하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가질까요? 가지면 뭐 어때? 얘가 좀 무시하면 좀 어때? 나중에 한 방에 눌러주면 되잖아. 이 사람이 눌렀다고 그냥 가만히 포기하고 있을 거야?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한 번 더 움츠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부단히 참고 노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큰 소리 칠 때가 온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초보 엔지니어들은. 왜? 아직 개뿔도 모르기 때문에.
그 남들이 개뿔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경험도 안 해보고 남 말을 믿고 인생을 남한테 맡기는 건 더 개념 없는 행동인 겁니다. 예? 제가 또 잠깐 그 흥분을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 잘 되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명절이에요, 명절. 우리 한가위 명절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저는 이 한가위나 아니면 설 명절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직장인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 시간은 저에게 황금 같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진도를 가장 많이 뺄 수 있는 시간. 저는 예전에 그 잠깐 차례 지내고 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처갓집 내려가면은 저는 처갓집에 바로 주변 대학 도서실 가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요. 남들 놀 적에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럼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잘 하시고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찍는 거는 늘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레벨이 제가 지금 영상 찍는 거를 소화를 다 해주신다면은 되게 많은 레벨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그 실무에서 쓰는 이제 뭐 전동기, 변압기, 그 다음에 발전기, 그 다음에 뭐 회로 이론, 실무에서 써먹는 회로 이론, 간단한 회로 이론,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제가 지금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는 계속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자격증과 연계되는 거는 자격증과 연계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대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라는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